낮에 채수의 송도 기행, 조선 선비의 고려 도읍 여행기. 조선 제구대왕 성종 때 조선은 개국으로 인한 혼란을 벗어나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이뤘습니다. 이 무렵 조정은 젊은 인재들을 골라 학문에 전념하도록 배려해줬고 때로 명소를 여행하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채수, 성현, 안침은 그 혜택을 입어 1477년 봄 송도 여행에 나섰고 주의와 호침이 다른 길로 따라와 합세했습니다. 다음은 그때 채수가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고려의 도읍지 개성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우리나라 으뜸이다. 지금은 비록 500년 동안의 화려했던 자취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고려의 유풍은 아직껏 남아있다. 진작부터 한번 가보려고 여럿이 더불어 유람하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3월 14일에 성현 안침과 함께 출발했으며 장포냇가에 당도해 술두어 순배를 마시고 저물녘 개성유수의 별장에 투숙했다. 15일 임진강을 건너 보종문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다. 16일 개성의 성안을 두루 구경하는데 성세명이 동생 세옹과 함께 뒤따라왔다. 연복사 누각에 올라가 개성 도성을 바라보았다. 양녕대군의 세자교육을 맡았던 공군이 비문을 짓고 역성혁명에 가담한 성성린이 글씨를 쓴 비석이 사찰뜰 서쪽에 서 있으며 동쪽에 매달린 큰 종에는 죽부인전을 지은 이곡의 글이 새겨져 있다. 팔각전 화원을 구경했다. 팔각전은 공민왕 때 세운 2층 정각인데 주위에 화원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사용했다. 하지만 정원은 오래되어 폐허처럼 됐고 오직 정각만 홀로 우뚝 서 있으나 그나마 절반쯤 무너졌다. 팔각전 뒤 돌을 쌓아 만든 가산에는 아직 화초가 남아있다. 고려 우왕이 이 화원에서 날마다 술잔치를 벌이고서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에 돌아와 이 화원을 겹겹이 포위했다. 그 소식을 듣고 분을 못 이긴 최영이 문지기를 죽이고 들어왔으나 이미 나라 안팎의 인심이 고려를 떠나 있었다. 그러니 어찌 하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 태조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목청전에 가서 태조의 영전을 배알했다. 목청전은 태조의 옛 지위다. 자하동을 찾았다. 맑은 시냇물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진기한 꽃들이 골짜기 가득 피었다. 허물어진 예토에는 집채와 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돌층계 섬돌이 이것저것 뒹구는데 옛날 있었다던 중화당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왕륜사에 이르렀다. 옛날에는 아주 큰 절이었지만 지금은 정각 하나만 외롭게 서 있다. 폭포 한가운데 높이 세워 물이 흘러떨어지도록 하는 수락석은 안하동 입구에 있다. 한 줄기 맑은 샘물이 비탈진 바위 구멍으로 흘러나와 작은 방죽을 이루고 있다. 방죽은 물이 넘치거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운 둑을 이루는 말인데 그 밑바닥에는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헤엄치며 논일고 있었다. 모두 발을 씻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오후에 소격전을 찾았다. 소격전은 조선 초기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제사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대궐 예터는 송악산 남쪽 기슭이어서 지세가 매우 높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처음 대궐을 지을 때 땅의 맥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돌을 쌓아 올려 섬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섬돌 높이가 수십 자는 되며 주춧돌을 놓은 자리는 몇 이나 된다. 동쪽에 돌을 쌓아 만든 둑이 동지인데 지금은 논이 됐으며 그 남쪽은 당시 공을 차던 평평한 곳으로 푸른 소나무 1만 여 그루가 울창하여 하늘을 가렸다. 그러나 옛날 있었던 상춘정, 산호정 등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런 고적들을 보면서 옛날 일들을 회상하니 감회가 깊다. 임수경이 술병을 들고 찾아왔기에 건덕전 예터의 소나무 숲에 앉아서 마셨다. 이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만월대이다.
17일 새벽밥을 먹고 복령사에 도착했다. 불전에 원나라 사람이 만든 16나 한 상이 있는데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천마산 서쪽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회룡을 넘는데 피곤하고 목이 말라 견디기 어려워 말에서 내려 시냇가에 앉아 쉬었다. 녹음이 짙푸르고 차디찬 물이 깨끗해 손으로 움켜 미숫가루를 타 마셨다. 여기서부터는 산길이 험준하여 나무 동굴을 부여잡고 가야만 해서 사람이나 말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간신히 올라갔다. 방연 폭포는 성고산과 천마산 사이에 있는데 높다란 두 산이 칼과 창을 세워놓은 듯 마주 보고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산이 끊어져 형세가 다하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천길이나 솟았다. 그 위에 물이 개어 생긴 못은 넓이가 수십 자는 되며 호미처럼 생겼다. 맑고 푸른 물은 깊이를 알 수 없으나 바닥이 환히 보이며 한가운데에는 10여 명이 앉을 만한 바위가 솟아 있었다. 이 못에 물이 넘쳐 박연 폭포를 이루는데 은하수가 거꾸로 걸린 듯 구슬이 흩날리듯 눈송이가 뿌리는 듯 떨어지면서 바위 골짜기를 울리는데 성난울의 소리 같아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조물주의 절묘함이 이럴 줄은 몰랐다. 만약 이런 곳을 구경하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수랑아리 속의 술벌레처럼 바깥 세상을 모를 뻔했다. 산비탈에 등이 굽은 소나무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심부름하는 아이가 거기에 찰싹부터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했다. 바위에는 이곳을 구경했던 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옛날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방연 폭포 위에서 피리를 불다가 용의 딸 유혹을 받고 못에 뛰어들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울부짖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기에 폭포를 박연 폭포, 못을 고모담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고려 문종이 한 번은 이 바위에 올랐는데 용이 바위를 마구 흔들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주문을 외게하니 용이 죽고 못의 물이 빨갛게 변했다고 한다. 10걸음쯤 위에는 돌부처 2개가 바위 굴속에 서 있다. 동쪽 돌부처는 달달박박이라 하고 서쪽 돌부처는 노일부득이라 한다. 관음굴로 갔다. 관음굴은 우리 태조께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기도하던 사찰이며 이색이 지은 기문이 있다. 절 뒤에 아주 넓고 깊은 굴이 있고 그 안에 관세음 돌부처가 있는 까닭에 관음굴이라 부른다. 골짜기의 물과 바위가 무척 아름다우나 날이 저물어 두루 구경할 수가 없었다. 절 안에는 사람이 앉을 만한 노록바위가 있어 흐르는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감싸면서 돌았다. 술병을 들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갔다. 관설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데 동산에 달이 떠올라 온 골짜기를 대나처럼 비춰줬다. 조이는 시를 짓다가 막혔는지 가로누웠고 성현은 각과 망건을 벗은 채 맨머리로 산책을 즐기고 허침은 무릎을 모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사람은 연달아 술잔을 권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않은 채 옷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앉아 있었다. 술에 잔뜩 취한 구공이 검은고를 간드러지게 탔다. 나도 검은고를 몇 곡조 타보았더니 청아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져 들을만 했다. 만취한 안침이 검은고를 빼앗아 가락에 맞지 않는 곡을 타자 구공이 빈정거렸다. 자고로 예술을 익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성공하는 법이네. 그런데 지금 자네는 그런 엉터리 곡을 타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앞으로 크게 성공하겠네. 이 말에 온 자중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 18일 운거사에 갔다. 서쪽에 달마의 상이 있었다. 산을 끼고 걸어서 불회사 오기에 이르러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신 후 곰과 토끼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그물질하면서 놀았다. 저물녘에 광명사를 찾았다. 이 절은 고려 태조의 옛집이다. 이 집을 태조의 아버지가 지을 때 도선이 지나다가 잘못 잡은 집터를 바로 고쳐 주었다고 한다. 절 앞에 있는 우물은 전설에 나오는 태조의 어머니
용녀가 목욕한 곳이라 전한다. 19일 아침에 비가 잠깐 그치기에 가벼운 차림에 짧은 옷을 입고 출발해 오관산 어귀에 당도했다. 숲에 덮인 푸른 절벽이 둘러싸고 돌샘에 진달래꽃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는데 화담이다. 영통사에 도착했다. 영통사는 오관산 아래에 있는데 골짜기가 크욱하고 경치가 아름답다. 오래된 비속은 고려 문종 아들 대각국사의 공덕을 기린 것이다. 비문은 김부식이 짓고 글씨는 오온우가 썼다. 시냇물이 감싸고 돌며 나무숲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 한창 무더운 시기임에도 서늘하다. 돌아오면서 귀법사 앞 시냇가에 있는 절에 들렀다. 고려 광종이 창건했는데 후에 목종이 강조에게 핍박당해 천추태후를 데리고 이 절에 와서 살았었다. 그리고 고려 중엽 이후에는 문사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시를 시험 봐서 잘된 사람의 것은 벽에다 써붙이기도 하였다. 절이 황폐한 지 오래여서 깨어진 교화장과 허물어진 담장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개천가 바위에 둘러앉아 물장난을 치며 규칙을 정해놓고 술을 마셨다. 규칙을 어긴 자는 벌주를 마셔야 하는데 위반한 숫자를 센 상가지가 수묵하게 쌓이도록 실컷 마신 후 돌아왔다. 상가지는 수요를 세마는 데에 쓰는 막대기를 이르는 말이다. 21일 경천사에 도착했다. 절은 화재로 다 타고 겨우 한간만 남아 있었다. 뜰 가운데 옥처럼 깨끗하게 생긴 13층 석탑이 있고 거기에 12부처의 상을 새겼는데 어찌나 정교한지 사람 솜씨는 아닌 듯 싶었다. 이 절은 원나라 기왕후가 복을 빌기 위해 지었으며 탑 역시 중국 기술자가 바다를 건너와 솜씨를 발휘해 이곳에 세웠다. 가까이는 강화 등 바다에 있는 여러 섬이 장길락 말락하고 멀리는 연안에 있는 수양산에 여러 봉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보였다. 하늘에는 구름이 10개 끼어 키 한 점 없는 거울 같고 바다에는 오락가락하는 배들이 덮였는데 송양에 걸린 햇빛을 받아 금빛 물결이 출렁였다. 23일 서울로 돌아왔다. 열흘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개성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을 두루 구경했다. 모두 공부에 얽매인 몸으로 이런 유람의 기회를 얻어 평소 품었던 소원을 풀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